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형법을 하게 되는데 뒤에 유인물이 있어요. 그거 꼭 갖고 오시고 오늘은 그거 위주로 할 겁니다. 이거 형법학 사조의 변천 그 위주로 할 겁니다. 올해 시험이나 작년 시험이나 이렇게 좀 너무 쉽게 나온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적잖이 실망을 했어요. 제가 적잖이.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90점 넘는 수준에서는 사실 약간 그 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강의 들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많이 풀게 했는데 너무 쉬운 것만 나가지고 90점 나와도 티가 안 나잖아. 그래서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 그래도 뭐 대체로 다 90점대 나온 것 같아요. 뭐 1년을 공부했건 2년을 공부했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머리 복잡하게 안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공부를 얼마나 했든 아니면 지금 시작했든 상관은 없어요. 지금 시작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했어도 뭐 90점 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신호진 박사 책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신호진 박사 책으로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막판 정리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서 너무 볼륨이 크죠. 그래서 제 책으로 단권화를 하는 게 좋아요. 얇거든요. 제 책이 얇아서 일단 강의는 이걸로 신호진 박사 걸로 듣고 신호진 박사 책으로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고 내 책으로 단권화를 해서 내 책에 있는 것만 암기해도 됩니다. 제 책에 있는 것만 암기해도 돼요. 진짜요? 아 진짜입니다. 빠진 건요? 빠진 거야 있겠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세의 지장이 되진 않아요. 응? 그거 뭐 신호진 박사님 책에는 있는데 뭐 다 외우지도 못하잖아. 결국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응?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형법이란 과목이 이제 우리가 30회 동안 하는데 그리고 먼저 결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동영상으로 들어야지. 동영상은 내가 어떤 파트를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럴 때 복습하는 용으로는 괜찮지만 그것도 시간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공부 스케줄에 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동영상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동영상 들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보통 7시 반에는 일어나잖아요. 그죠? 7시 반쯤엔 일어나서 그러니까 8시 정도까지는 뭐 씻고 어쩌고 하고 여기 나오면은 한 8시쯤에 나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책 좀 이렇게 보든가 엎어져 자든가 하고 있다가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몸이 아프다고 결석하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공부 스케줄이 깨지니까 그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결석하지 말라고요. 출석 부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출석을 부르고 벌금을 받을까 생각 중이야. 진짜로. 왜냐면 나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난 1년 만에 충분히 1년이면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내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헌민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형법. 형법은 합격권이라고 생각하는 90점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 그랬지만 내 점수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 점수. 내가 맞았던 95점은 맞게 해줄 수 있어. 100점은 몰라. 그거는. 그건 뭐 내가 아리까리한 거 찍으면 맞으면 100점이고 아니면 틀리는 건데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내 점수까지는 맞게 자신이 있는데 이게 문제야. 요번에 결과를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공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학문을 하려면은 대학원에 가야지 신림동에 오면 안 돼. 대학원에서도 뭐 딱히 배우는 건 없지만, 응?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매우 중요해. 여기에서 최소한 80점은 맞아줘야 이게 90점 나오고 이거 90점 나와서 합격하는 거예요. 애매한 점수로 붙을 생각하지 말고 넉넉하게 붙어야 돼. 그죠? 커트라인이 여긴데 요 원자리에 많이 몰려있다. 내가 여기니까 괜찮을까? 아니야. 안 돼. 응? 넉넉히 붙어줘야 된다고, 넉넉히. 그러려면은 이게 문제야. 민법이. 그러니까 요번에 형법을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뭐 30회면 사실 기간은 아니에요. 짧아요. 짧은데 이 형법을 정리를 딱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 책에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안 봐도 돼. 응? 괜히 머리 쓰면서 뭐 케이스 풀었는데 하나도 안 풀려요. 뭐 나 이거 안 되나 봐 이러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거 안 봐도 돼요. 응? 그런 것 때문에 머리 헤맬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응? 어차피 진모 볼 때 반타작 나와도 돼. 그래도 90점 맞을 수 있어. 진짜예요. 진모 풀 때 반타작 반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실전에서는 90점 맞게 해줄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이게 문제야.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형법을 할 때 민법의 민법 총칙이든 민법 총칙과 채권각칙이 좀 두껍잖아. 그러니까 민총하고 채각을 읽어라도 봐요. 꼭. 페이지 수가 예컨대 뭐 1000페이지다. 그 두 파트가 나누기 30 하면 되잖아. 하루에 읽을 양이. 그지? 응? 읽어라도 봐. 꼭. 더 좋은 거는 거기다가 줄 안 그려 있는 데 있으면 줄 좀 긋고, 그림 안 그려 있는 거 있으면 그림 좀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좀 보란 얘기지. 하루에 3시간 정도. 이게 좀 많다 그러면 2시간,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봐야 돼. 공부 한 타임. 이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어요. 응? 그게 시험 공부야, 그게. 헌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1회독이 더 많아져. 1회독이. 그러면 반드시 실전에서 몇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어요. 응? 나중에 그거 안 하고, 형법하고 헌법할 때 그냥 형법하고 헌법만 했다. 나중에 민법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슬슬.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마지막 패를 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응?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버텨야 돼. 힘든 거는 당연한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는 뭐 이게 뭐 꽃밭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사법시험이라는 게 대학 입시하고 완전 달라요. 응? 대학 입시는 내가 성적 좀 안 좋으면 좀 낮은 대학 가면 되지. 그지? 내가 뭐 서울법대 안 될 것 같으면 뭐 제주대 법대라도 가면 되잖아. 법대 가고 싶으면. 근데 사법시험은 그게 아니야. 응? 사법시험은 딱 라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한 시험이고 공정한 시험이기도 해. 법조가 지금 이렇게 선출 방향이 이원하잖아. 그죠? 사법시험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 사법시험이 원래는 이제 2017년까지 폐지 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은 됐죠. 확정은 되는데 저거 쉽게 폐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뭐 예비시험 뭐 어쩌고 하는데 예비시험도 그거 힘든 얘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 예비시험이 일종의 검정고시 비슷한 건데, 고졸 검정고시.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실무 수습을 어디서 해? 로스쿨이야. 로스쿨에서 어떻게 뭐 인턴이든 뭐든 하는데, 그지? 걔들은 할 데가 없어요. 응? 예비시험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면은 사법시험 존치지 뭐. 응? 로스쿨에서 뭐 1,500명씩 뽑아 제끼는데 그 뭐 사법시험 뭐 2, 300 더 뽑는다고 뭐 세상에 뭐 어떻게 되나? 막 뽑아. 그냥 막 뽑아. 까이꺼 뭐 막 뽑는 거지. 응? 뭐 어때? 응? 사법시험 이 변호사 자격증에 운전면허화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도 이제 사법시험을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면
변시하고는 뭔가 좀 다르겠지, 그지? 일단 사법시험이 유지된다는 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뭐 나오겠지. 나오는데 뭐 유지될 거예요. 왜냐면 변시로만 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변호사 시험 로스쿨제가 도입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응?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화되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법률가들은 사회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 비슷한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비싼 수강료를 내고 내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운명을 건 거 아니야. 그지? 운명을 건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뭐 수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을 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력이 출중해야 돼. 생각해봐. 나를 수술하는 의사가 손 떨고 있어. 그 사람한테 치료받고 싶겠냐고. 간 떨려갖고 못 받지. 그지? 그런 것처럼 이 법률가들도 실력이 좀 출중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실력이 출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물론 뭐 좋은 머리도 필요하겠지만 좀 깊은 숙련 과정이 좀 필요해. 숙련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숙련 과정. 응? 이런 숙련 과정 없이 돼버리면 설익은 게 된다고. 설익은 게. 응? 겉멋만 들고. 솔직히 변호사 뺐지만 달아났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니잖아. 그지?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성창렬 변호사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올해 강의하려다가 말았던 성 변호사가 지금 뭐 얘기해도 되겠지. 뭐 강의 안 했으니까. 나하고 친한데 나하고 친한데 이 양반은 나보다 기수가 한 6년 정도 후배야. 사법연수원 기수가 6년 정도 후배인데 그러니까 그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연수원 마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새끼 변호사 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강의한 거야. 에? 강의하고서 지금은 무슨 뭐 그 민법은 너무 뭐 저기 하니까 안 하고 무슨 행정쟁송인지 뭔지 그거 한다고 뭐 이렇게 책 좀 보면서 자기 선배 사무실에서 어떻게 뭐 일을 좀 도와주나 봐요 지금. 근데 요새 뻔질나게 나한테 전화가 와. 이거 사문서 위조야 아니면 공정증서 뭐 불기재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좀 봐줘. 뭐 이런 거 있지. 뭐 그렇다니까. 안 해보면 그래. 안 해보면. 성창렬도 그런데. 로스쿨 나오면 더 하겠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 뭐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내년에 꼭 붙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붙을 수 있어. 재밌게 해. 그리고 막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우호지상 쓴다고 해서 성적 안 올라.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얼마나 좋아. 좋잖아. 공부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뭐 그지? 여러분들한테 노가다 뛰라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그거 아니니까. 매일매일 그 진도표와 유사하게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공부 방법은 예습은 좀 힘들 수 있잖아, 그지? 예습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졸지 말고, 수업 시간에 졸면은 분필 날라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카톡 하지 말고, 알았지? 이 앞에서 보면 굉장히 거슬려, 그거. 이거 고시생이 뭔 카톡이야, 그지? 연락할 사람도 없잖아, 솔직히. 그지? 누구한테 연락할 거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별 도움 안 돼. 하지 말고. 그리고 복습을 위주로 하되, 그러니까 민법을 한 2시간씩 잡아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봐. 점심을 먹고 민법을 한 2시간 정도 보라고. 응? 바로 형법 공부하지 말고. 왜냐면 쭉 계속 형법을 했지. 그럼 형법에 머리가 지글지글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는 한 2시간 정도 신선하게 민법을 봐주는 거야. 응? 그러면 재밌어요. 어차피 민법은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아껴야 돼.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3시간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 짜면 돼, 이건. 응? 내가 민법을, 형법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 시간하고 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복습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 3시간 할 수도 있고, 난 형법을 처음 공부하니까 난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로 줄이더라도 안 보면 안 돼요. 요거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을 공부하면 돼요. 응? 그 다음에 민법을 내가 페이지 수를 맞춰가지고 이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텀 정한 거부터 나가세요. 이거 밀리지 말고 제껴. 그래야 돼. 안 그러면은 제끼지 않고 그냥 공부한다. 이것도 포기야. 읽다 보면. 그죠? 왜 앞에다가 하느라 하냐면 머리의 신선도 유지와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줄지. 그러면 이게 끽해봐야 형법이 한 4시나 5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 시간 안 남았어 이제 12시까지. 그러니까는 좀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어요. 형법을. 이때부터 형법 보기 시작하면은 한 장 없어. 그죠? 한 장 없이 끝까지 형법만 보게 돼 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공부는 전략이야. 응? 공부는 전략이야. 전략적으로 하자고. 어차피 누구한테나 남아있는 시간은 똑같아. 그죠? 그리고 사람의 머리라는 건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좋아봤자 거기고 나빠봤자 거기에요. 얼마나 전략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응? 저렇게 꼭 하라고 매일매일. 응? 중간쯤에 내가 민법책을 들고 오라고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물권 같은 게 뭐 민총 물권은 너무 많거든 양이. 응? 그러니까 볼륨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좋아서 민법 총칙을 보고 채권 각칙을 보세요. 그럼 볼륨이 비슷하지. 그 다음에는 채권 총칙 물권. 지금은 좀 섞어서 봐도 돼. 여러분도 한번 쭉 들었기 때문에. 응?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앞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자 어디를 피느냐? 이걸 피세요. 이거를. 응? 오늘 하는 내용이 오늘 뭐 12시 반까지 하는 내용이 형법 총론의 반이야. 형법 총론의 반. 오늘 할 거를 다음번에 한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이거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형법이 계속 90점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칠판에 적는 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직접 받아 적으세요. 알았죠? 칠판에 적는 거는 직접 받아 적으라고. 네, 그래서 일부러 강의 조기도 안 만들어 놨어요. 응?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안 적으면 이거 어디에서 베낄 데도 없어. 그러니까는 열심히 베끼셔야 됩니다. 칠판에 적는 건. 응? 그것도 공부예요. 그것도. 자, 형법학 4조의 변천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예를 들자면 뭐 살인죄 같은 거 있죠? 살인죄. 이거는 살인죄 같은 것처럼 이건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표시는 이상이란 뜻이에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형법의 구성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명의 범인이 자신이 의도한 범죄를 한 개의 행위로 범한 고의, 자귀, 기수범 형식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죠? 사람을 살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행위자가 한 명. 그죠? 당연히 피해자도 한 명을 예상하고 있고 자신의 의도한 범죄 뭐예요? 살인을 한 개 행위로 한 번 칼로 푹 찔러가지고 살해하는 고의,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거죠. 자귀라는 거는 어떤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칼을 휘둘렀죠? 그런 액션에 의해서 기수, 사람이 죽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성요건의 형태다. 이게 구성요건의 개별 구성요건의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기본 구성요건의 형태야. 이게 형법 규정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는데
우리 형법 총론에서는 이런 기본 구성요건 구조의 원칙과 예외들을 배워요. 그러니까 개별 구성요건들이 이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원칙, 공통점이나 아니면 예외, 차이점 같은 것들, 좀 독특한 면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형법 총론입니다. 형법 총론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한 명의 범인이 범죄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죠. 한 명의 범인이. 그런데 여러 명이 참가할 수도 있어요. 범죄에. 그죠? 여러 명이 사람을 하나 죽일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가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공범론이라는 데서 배워요. 공범. 함께 공에 범할 범자입니다. 함께 범하는 그런 범죄를 논하는 것이 공범론이에요. 공범론. 공범론. 공범론에는 크게 보면 이게 광의, 그러니까 협의의 공범, 이게 협의의 공범이 있고 여기에는 광의의 공범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다. 광의의 공범론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서 협의의 공범이 있고 여기는 정범이 있겠죠. 그죠? 협의의 공범은 다시 교사범하고 방조범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교사범이라는 거는 범죄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이거는 결의하게 하는 겁니다.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거. 범죄를 결의하게 한다. 이겁니다. 범죄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게 교사범이에요. 야, 이 물건 네가 훔쳐라. 뭐 이런 거. 저 사람 네가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교사 이렇게 써요. 이거는 범죄를 결의하게 하는 자입니다. 방조범은 원래 범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두 자만 외우면 돼요. 용이하게 하는 것. 이거는 결의하게 하는 것, 이건 용이하게 하는 것. 그죠? 결국에 이거만 외우면 돼. 정범에는 단독 정범이 있고요. 공동 정범이 있네요. 단독 정범은 그야말로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그죠? 혼자 정범이라는 얘기야. 공동 정범은 함께 공, 같을 동에서 함께 동일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명이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동정범 이렇게 표시합니다. 단독정범에는 다시 혼자인 범죄, 혼자인 정범인 직접정범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정범. 직접정범. 그리고 간접정범이라는 거 있겠네. 직접정범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칼로 푹 찔러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여기에서 써 있는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직접정범이. 그죠?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형법 총론에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강론 개별 구성 요건에서 쭉 써줄 뿐이지 직접정범이면 뭐 어떤 거다 이렇게 쭉 안 써놓는다고. 그럼 어떤 게 써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것들. 간접정범은 가장 이거는 상대방이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건데 이건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사가 환자를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자기 손으로 푹 찔러 죽일 수도 있죠. 내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간호사한테 독약을 주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간호사를 이용했지. 그런 거예요. 간호사를 이용한 거. 이건 간접적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범이란 얘기죠. 그죠? 공동정범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여러 명이 들어있다는 점에서는 이거나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여러 명이 있다는 점에선. 하지만 공동정범은 자기의 범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범죄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르지. 이거는 자기 범죄가 아니에요. 남의 범죄지. 내가 시켰다고 해서 내가 찌른 건 아니잖아. 얘가 찌른 거지. 그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 이겁니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느냐? 용어를 외우면 돼요. 용어를. 요 흐름도 하고. 그지? 자, 한 명이 범죄인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 범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의도한 범죄. 자신이 의도한 범죄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배울 것은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과관계. 인과관계라는 게 있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귀속이론. 지금은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인과관계. 이건 뭐냐? 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이에요. 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성. 내가 칼로 훅 찔렀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겠지. 그지?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게 인과관계론이에요. 이거는 연관성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OX 관계야.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연관성이 있다 없다의 관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인과관계론이에요. 자신이 의도한 범죄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인과관계인데 그거는 OX의 관계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관계다. 이겁니다. 자, 연관성이 있다고 볼 때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탓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규범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규범적이라는 거는 어떤 누구나 한눈에 봐서 이거를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이 규범적인 요소예요. 대상들인데 우리끼리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합의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 돼요. 그게 존재하고는 다른 거예요. 존재로는 이거는 누가 봐도 분필이잖아. 그지? 누가 봐도. 이거는 존재론 쪽으로 개념 규정이 되지. 그죠? 분필, 뭐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뭐 어쩌고 되잖아. 이게. 에? 근데 정의. 뭐야 그게? 사랑. 사랑이 뭐야? 사랑. 이게 어렵잖아, 이게.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고, 그죠?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원준이. 내가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옛날에. 지금 아줌마 다 됐더라고. 이 귀속은 그런 거야.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그럼 연관성은 있지. 이 사람의 행위 때문에 얘가 죽었으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작용과 반작용. 그죠? 나중에 이제 내가 막, 힉스 입자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래. 이거 할 때. 내 강의는 다른 강의하고 달라. 온갖 잡다한 지식을 다 동원해. 인과관계 할 때 뭐 이렇게 뭐 다중우주론도 막 얘기해주고 그래. 내가 연수원 다닐 때 3반이었는데 우리 조에서 내 별명이 키케로였어. 키케로. 왜 키케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철승 변호사가 나한테 넌 키케로야 그러더라고. 키케로가 누군지는 알지? 키케로. 키케로처럼 부자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귀속을 배우고 착오론도 배워요. 착오. 착오론. 착오가 뭐야? 뭔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죠? 뭔가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뭔가 결과가 나타난 게 착오예요. 그러니까 착오는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 거야.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 게 착오야. 그죠? 착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구성요건 착오와 금지이착오라는 게 있어. 금지이착오. 구성요건 착오와 금지이착오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 착오든 금지착오든 착오란 얘기예요. 구성요건적 착오는 내가 생각한 범죄와 실제로 발생된 범죄가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한 범죄와 실제로 발생된 범죄가 다른 경우. 내가 생각한 범죄와 이 발생한 범죄 사이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을 때가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한 범죄와 실제로 발생한 범죄가 다른 거. 이게 구성요건적 착오고, 금지의 착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범죄, 이거는 맞아. 이게 발생했는데 나는 이게
허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는 거야. 그죠?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지.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는 나타났는데 난 그게 허용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 그게 다르지. 금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금지됐다는 거지. 그죠? 이런 게 금지의 착오입니다. 금지의 착오예요. 이거 다르죠? 요거는 내가 생각한 사실 상태가 발생 안 했다는 얘기고 사실 상태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내가 생각한 사실 상태는 발생했어. 하지만 그게 난 허용된 줄 알았더니 허용이 안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응?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용어만 오늘은 기억하면 돼요. 이런 걸 배운다고. 그렇게 해놓고 한계 행위로 범해야 돼요. 한계 행위로. 그죠? 한계 행위로 범해야 된다. 한계 행위로. 요걸 배우는 것이 죄수론입니다. 죄수론. 그죠? 죄수론. 응? 죄수론은 그야말로 죄의 숫자입니다. 죄의 숫자. 카운팅. 죄의 숫자예요. 죄의 숫자가 도대체 몇 개냐? 이 얘기를 배우는 게 죄수론인데 하나일 수 있겠죠. 그죠? 하나. 죄의 숫자가 하나. 죄의 숫자가 수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그죠? 이거를 일죄와 수죄라고 표현해요. 일죄와 수죄. 일죄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단순 일죄.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그냥 한 사람이 하나의 행위로 사람 한 명을 죽인 거야. 그러면 살인죄, 일죄 이렇게 단순 일죄 이런 게. 단순 일죄. 법조경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조경합. 법조경합은 외관상이에요. 외관상. 외관으로 볼 때는 여러 개의 법에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규 관계상 하나만 성립하는 범죄 이렇게 말하는데 경합이라는 건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야. 같이 뛰는데 법조문만 뛰는 거예요. 실제로 뛰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조문만 같이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데 둘 간의 관계 때문에 하나만 성립하는 거예요. 응? 그게 여기하고 달라. 여기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하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익숙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얘기한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괜찮아. 용어가 일단 익숙해야 되니까. 이것도 뭔가 뛴다는 얘기지 같이. 근데 얘들은 진짜로 뛰는 거고 머릿속에서 뛰는 거야. 진짜로 뛰는 거 머릿속에 쓰는 거 얘들은 지들끼리 법조문까지만 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뛰는 게 아니야. 얘들은 실제로 뛰긴 해.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문제된다 이거야. 문제되는 조문이 둘 다 문제되긴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외관상 법조문 자기들끼리만 뛰는 거니까 실제로는 하나만 꼬리는이지. 하나만. 응? 그게 달라. 경합은 경합이나 법조경합과 이 상상적 실체적 경합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선 실제 경합은 아니야. 응? 법조문끼리만 뛰는 거야. 법조문끼리만. 응? 법조경합.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뭐 예컨대 강도, 상해죄 뭐 이런 게 있지. 강도, 상해죄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거 강도죄 플러스 상해죄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법조문 있고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그지? 강도죄도 있고 상해죄도 있고 강도 상해죄도 있어요. 법조문이 다 있어. 근데 지들끼리만 뛰는 거야. 뭐만 꼬리네? 얘만 꼬리나지 뭐. 그지? 같이 강도죄도 해당하는 것 같고 상해죄도 해당하는 것 같고 강도 상해죄도 해당하는 것 같아. 같이 열심히 뛰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강도 상해죄 일죄다. 왜 그러냐? 이거를 법조경합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중에 특별관계라고 불러요. 특별관계. 하여튼 그런 거야. 같이 안 뛰지? 상상적 경합은 머릿속에서 경합하는 게 머릿속에서. 이거는 간단하게 암기하면 돼요. 이것도. 결국에는 있잖아요. 2차 시험 때까지 이 간단하게 암기한 것밖에 머리에 안 남습니다. 2차 시험에 쓸 때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알아? 간단하게 암기한 것만 머릿속에서 딱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의의로 나와. 실제로. 복잡하게 교과서대로 외우려고 해봐 하나도 안 외워져. 그죠? 사람의 머리는 내가 암기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해서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답안지 쓸 때, 그래도 나는 수석급으로 붙고 싶어. 그래갖고 교과서를 그대로 뺏기자. 그게 쉽지 않아, 그게. 응? 그대로 암기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변용돼서 되는 거지. 내용만 맞으면 돼, 내용만. 그럼 다 붙을 수 있어. 응? 내용만 맞으면. 응? 사실 2차 시험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잘 쓰냐보다 남들이 얼마나 못 썼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잘 쓴 건 크게 의미 없고, 나보다 더 못 쓴 사람이 많으면 나 합격이야. 2차 시험의 본질이야, 그게. 2차 시험의 본질. 나보다 더 잘 쓴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못 써야 돼, 애들이. 교수님들이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수백 장, 수천 장을, 그죠? 채점하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고문이야, 고문. 옛날에 별 농담이 다 있었어요. 2차 시험. 채점은 교수님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답안지를 날린다. 그래갖고 맨 앞에 떨어진 것부터 점수를 60점, 50점. 왜냐면 맨 저쪽 멀리 떨어진 거는 쓴 게 없잖아. 든 게 없으니까 멀리 갈 거 아니야. 저거는 과락. 이렇게. 끝이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았지. 2차 시험은 그런 거 많아요. 약간 운이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수님들마다 자기의 색채가 있다고, 색깔. 그런 것 때문에 만일에 행정법에서 어떤 교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나와 정반대파의 의견을 막 썼다 그러면 무조건 과락이야.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예컨대 지금 700명을 붙여야 되는데 한 400명밖에 면과락이 안 나온 거야. 전부 다 과락 줘가지고. 그런 해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올려주는 거예요, 점수를. 전체를 일괄적으로 쫙 올려주는 거죠. 그런 회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예컨대 29기에서는 우리 때 29기니까 이때는 수석이 정계선이었어요, 정계선. 풍문이야. 이거 유언비어예요, 유언비어. 근데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냐면 정계선이 김동희 교수 있잖아요, 행정법. 이 양반의 조교였다는 얘기지. 수석했어요? 고대 애들 이때 작살났습니다. 왜? 김남전 썰 풀다가, 김남진. 썰을 쫙 풀다가 김남진하고 김동희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 그때는 고대가 다 날아가고, 어떨 때는 다 날아가고,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런 독한 양반들이 다 은퇴하셨죠. 자, 요거는 1개 행위로, 1개 행위로 수개 범죄하는 거야. 이거는 똑같은데 이건 수개 행위야. 수개 행위로 수개 범죄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 둡시다. 1개 행위로 여러 개 범죄하는 게 상상적 경합. 응? 폭탄을 우리 여기 강의 안에다가 확 던져. 우리가 다 죽었어. 그럼 걔는 행위가 하나지. 우리에 대한 살인죄는 수십 개잖아. 뭐 그런 거예요. 응? 이거는 테러범들이지 뭐 총 빵빵빵빵 쏘는 거고. 그죠? 한 명씩 들어갔고 여러 개 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도 이거는 없겠지. 단순일죄는. 응? 이것들을 쭉 배운다 이겁니다. 그죠?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규범이 기본이에요. 자규범. 자규범은 액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액션이 있는 거. 신체 동작이 있는 것들이 자규범이에요. 신체 동작이 있는 것들. 응? 자규범이야. 이 자규는 사실 이렇게 자규는 요것도 명시가 있고 명시적 행위도 자규예요. 묵시적 행위도 자규입니다. 묵시적 행위도. 명시적, 묵시적. 둘 다 자규야. 명시적이라는 거는 밝을 명에 눈, 볼시 이렇게 돼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손 흔드는 것처럼 이게 자규야. 명시행위지, 명시행위. 근데 묵시는 행동은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얘는 행동이 설명가치가 가는 거야. 이거는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묵시는 행동이 설명가치를 갖는 거예요. 응?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묵시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설명가치를 갖는 거야. 행동이. 응? 용어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행동이 설명가치를 갖는 거.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서 아줌마 여기 짜장면 하나요? 그러면
그거는 아줌마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 나는 땡전 한 푼 없어 뭐 10원 한 장도 없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 가가지고 먹고 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여기 아줌마 여기 짜장면 하나요? 그러고 짜장면 갖다 주지. 먹었어. 이렇게 되면 나는 짜장면 하나요? 이런 행동밖에 안 했죠. 어? 내가 짜장면을 시켜서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어도 짜장면 하나요? 이 행위로 이 사람은 설명 가치가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지불 능력과 의사에 대해서. 그죠? 이게 묵시예요. 묵시. 응? 행동이 설명 가치를 가지는 거야. 저걸 외우면 돼요. 행동이 설명 가치를 가지는 거. 응? 자, 자기범이 일반적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부자기범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부자기범. 부자기범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액션이 없는 거예요. 액션이 없는 건데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주 독특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되겠어요? 이게 원칙이야. 고의기수 자고범이 원칙이니까 부자기범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진 않아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인정되진 않아. 대신 아주 예외적인 국면에서만 인정이 돼요. 명문 규정에 있거나 명문 규정에 있는 거 이거를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이거를 진정 부자기범이라고 해. 진정 부자기범. 진짜다 이거지. 예? 진짜 부자기범은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 퇴거 불응죄 같은 거.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딱 들어왔어. 나가세요 그랬는데 안 나가. 그죠? 그런 것들 안 나가니까 부자기지. 그거 처벌한다니까 이게 진정 부자기범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명문 규정이 없는데 해석상 인정되는 게 있어요. 해석상. 이건 그야말로 극히 예외적인 거겠죠. 그죠? 극히 예외적인 거. 이거를 우리가 부진정 부자기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이겁니다. 응?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형법총론에서.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부진정 부자기범. 그러니까 이 부자기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굉장히 예외적인 사항인데 명문 규정이 있으면 법대로 처벌하면 되겠지만 해석상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예외적인 일이고 현실 생활에서도 많이 없습니다. 현실 생활에도 많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칼로 막 찌르고 막 폭탄 터트리고 이런 게 많지. 실제로 뭐 이게 무슨 유리겔라도 아니고 이게 있겠냐고. 자, 쉽게. 응?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저거 잘 죽어라. 쉽지 않단 말이지 이런 게. 하지만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기수범이 원칙이에요. 그죠? 기수범. 기수범이 원칙이다. 이거죠. 아, 여기 고의를 안 했구나. 요 고의부터 갑시다. 고의는 여기다가 쓸게요. 고의. 일부러 이런 뜻이죠. 고의라는 건 일부러야. 일부러 사람을 죽이거나 일부러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것들이 고의범이에요. 저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범이 아닌 것들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 자규범, 기수범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해요. 처벌하면 안 돼. 그런데 과실인 경우 과실이 뭐예요? 미스테이크지. 민법에서의 과실은 원물과 과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배운 지 얼마 안 됐지? 응? 한 2개월 지나면 까먹어. 그죠? 원물과 과실하면 꼭 생각나는 거는 그 배와 노?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나중에는. 2차 시험 답안지에 그런 거 쓰면 안 돼. 배와 노와 같이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주물과 종물이거든. 그지? 쓰다 보면 헷갈려져. 자, 이 과실이라는 것은 요거만 외웁시다. 주의 의무 위반이야. 알겠죠? 지금은 이것만 외워도 돼. 아, 내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떤 범죄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것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것만 처벌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고 이거는 예외입니다. 예외.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응? 과실범은. 그죠? 과실범은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이겁니다. 응? 주의무 위반. 이것도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고의와 과실의 결합 형태도 있겠죠. 그죠?
이거를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해요.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의 결합 형태입니다. 고의와 과실의 결합 형태.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상해, 치사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상해는 고의범이에요. 그죠? 고의범인데 치사라는 것은 실수로 죽인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냥 칼로 찔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찔렀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상해치사죄입니다. 이건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으로 가중된 범죄 형태를 범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죽일 의도는 없었으나 이렇게. 실무상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 가중범. 되게 많아요. 왜? 다 이걸 부인하거든. 누가 봐도 이 명백한 살인인데, 그죠? 부인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낙지 살인 사건 이거 있잖아. 그지? 응? 그 여자분한테 낙지를 먹여갖고 질식사 시켰다 이렇게 됐는데 최초에 부검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이렇게 자연사 이렇게 돼가지고 질식사로 그냥 종결하고 화장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험금 받은 거 2억 정도 받은 걸 갖고 이제 캐기 시작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는데 그게 유죄가 됐다가 다시 무죄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죠? 그것도 다 부인합니다. 그죠?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요새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내가 많이 보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새는 범죄 고발 프로그램이야. 다 그걸로 바뀌었더라고. 근데 거기서 많이 나오더라고. 자, 저런 것들도 우리가 배우고 기수범이 원칙이에요. 기수범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도한 범죄의 결과가 나타난 거야. 그게 기수범이에요. 내가 의도한 범죄 결과. 저기 같으면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죽었어야 돼. 이런 것만 원칙적으로 처벌합니다. 그 이전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살인의 고의로 푹 찔렀어. 찔렀는데 얘가 안 죽었네? 그럼 원래 처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처벌하려면 규정이 있어야 돼. 규정.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처벌 규정. 그게 미수범이야. 이거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미수를 처벌하고 싶다. 그러면 명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요것들은 개별 구속 요건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밑에 다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미수범은 가능 미수하고요. 불가능한 미수가 있어요. 요거를 가짜를 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 미수와 불능 미수가 있어. 이 가능 미수라는 것은 결과 발생 가능성 갖고 보는 거예요. 결과 발생 가능성. 결과 발생 가능성 가지고. 결과 발생이 가능했던 미수다. 그럼 이게 가능 미수야. 결과 발생이 원래 안 됐던 미수다. 불능 미수예요. 알겠죠? 결과 발생 가능성 갖고 따지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기에 커피가 있는 거야. 커피가 딱 있는데 이게 독약으로 생각한 거예요. 독약. 조지아 오리지널. 이건 독약이 확실해. 해가지고 먹였는데 안 죽잖아. 이건 커피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가 불가능하지. 이게 불능미수예요. 독약이라고 착각했는데 실제는 독약이 아닌 경우. 근데 실제로 독약을 먹였는데 안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가능미수야. 이 가능미수에는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둘로 나뉩니다. 가능미수는 둘로. 하나가 장애미수라는 게 있고요. 중지미수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뭘로 구별이 되냐면 자의성이라는 것 갖고 구별이 돼요. 자의성. 결과 발생이 가능했는데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은 중지미수예요. 자의성이 있는 거, 얘는 없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만 암기를 해놓으면 요 플로우만 딱 암기해놓으면 2차 시험까지
의회는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죠? 장애미수라 함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자의성이 없어서 외부 뭐 조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그리면 돼. 그럼 다 맞아. 어차피 교수님이 여러분 쓴 거 다 안 봐. 들어갈 것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의성 가지고 따집니다. 여기는 스스로, 여기는 스스로가 아니고 외부적 뭐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범죄를 못하게 됐을 때 이런 거예요.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죠.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는 처벌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겁니다. 어떤 경우. 그거는 위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위험성. 이 위험성은 얘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 혼자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위험성은 불능미수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응? 왜? 위험성이 이미 있거든. 그잖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위험하지 당연히. 지가 스스로 그만뒀든 스스로 그만 안 뒀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얘한테만 문제됩니다. 얘한테만.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형법 총론이에요. 그죠? 이게 형법 총론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응? 다 했어요. 이제 시험 보러 가면 돼. 1시간 만에 형법 총론 끝났습니다. 일단 요 용어들 오늘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때 뭐 해야 되겠어? 뭐 요거 적어놨지 요거.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부터. 그죠? 이것도 잘 안 외워집니다. 하다 보면 이거부터 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문제됐지? 여기서 뭐가 문제됐지? 밥 먹으면서 그거 생각하라 이거야. 그거를 생각하면 형법 총론의 목차가 얼추 다 들어와. 머리에. 그지? 그래 놓고 요런 것들 하나씩 개별적으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잠깐 이렇게 꺼내서 보고. 그죠? 공부하는 티는 좀 내도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야. 응?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 책을 앞에다가 요거를 놓고 갈 테니까 요거 있지? 요거, 색인. 모든 교과서에 이 색인을 만드세요. 예. 요거는 3M에서 이렇게 파는, 꽤 비싼, 옛날에는 이렇게 얇은 게 없어가지고,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 같은 경우는 칼로 이렇게 반씩 오려갖고, 이렇게 만들었거든? 근데 요새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걸, 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쓰는 펜은 유성펜이어야 해. 유성펜. 수성펜은 안 좋아. 응? 안 돼. 볼펜도 좀 그래. 미학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유성펜 얇은 거 있어. 하나 사가지고 돌려 쓰든가. 어차피 한 번만 쓰고 마는 거니까. 그래갖고 모든 교과서에다가 더 이걸 붙이는 거야. 이게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 일단 포스에서 제압할 수 있어. 딴 애들을. 포스에서 제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요거만 딱 놓고 봐도 목차가 다 보여요. 요거만 쭉 놓고 보면.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요거를 쭉 보는 거야. 쫙. 단계별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 안 될 때 있잖아요. 공부 안 되는 시간 좀 졸리거나 이럴 때 이런 거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요것도 칸을 이렇게 단계별로 붙이는 것도 요것도 띄었다 붙였다 좀 해야 되거든. 잘못 붙이고 뭐 이래갖고 그거를 좀 해서 모든 교과서에 딱 해놓으면 민법 같은 것도 되게 좋아. 목차가 보통 2줄 생깁니다. 그건 3줄이 생길 때도 있어. 근데 이렇게 쭉 생기면 그 목차들만 쫙 봐도 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펼 때 0.1초 만에 펼 수 있어. 그죠? 내가 예컨대 뭐 불능미수 봅시다 그러면 0.1초 만에 피는데 이런 거 안 돼 있으면 한 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불능미수가 어디 있더라? 뭐 책임 뒤에 있나? 그죠? 장애미수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아예 딱 모르겠다 하고 옆에 친구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지 말고 요거 만들라고. 응? 그리고 그 책 같은 거를 땅바닥, 뭐 가방 같은 거 막 휙휙 던지지 말고 얘도 영혼이 있어요. 영혼. 내가 얘를 사랑하고 이뻐할 때 얘도 나한테 점수를 보답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책은 다 그 이성을 다루듯 이렇게 조심스럽게
달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책 같은 거 막 땅바닥에 놓는 거 아니야. 가방 같은 것도 막 아무데나 던지고 있지 말고 책에다가 막 한 분 놨어 하지 말고 응? 몸은 안 씻어도 책은 깨끗이.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웁니다. 저는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공부하는 게 힘든데 강의까지 힘들어 버리면 좀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형법학 4조의 변천부터 합니다.